네, 지자체 국제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협의회 중국사무소 국제교류 활성화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쪽 전산문제로 좀 시간이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세션 진행을 맡은 중국사무소 고금봉 전문위원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중국사무소 이미선 선임 전문위원님께서 중국사무소 소개 및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의회 중국사무소 이미선입니다. 지금 저희 중국사무소 소장님께서 공소기인 관계로 제가 오늘 중국사무소를 대표해서 저희 사무소 주요 업무 소개를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중국 사무소 소개와 우리 2021년 중국 사무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의 중국 사무소는 현재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2010년에 대사관으로 이전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는 중국과 한국 간이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와 그리고 교류 협력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역은 중국이 홍콩, 마카오와 대만을 제외한 31개 성시 자치구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중국 사무소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공석이고요. 지금 행안부 부이사관님이 파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에서 파견 근무 중인 이태원 서기관님, 그리고 이미선 선임 전문위원, 고금봉 전문위원 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사무소 2021년 주요 사업 목표입니다. 2021년 K2H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2021년 연수 프로그램은 지금 중국 외교부에서 코로나19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진하고자 지금 잠정 보류 중에 있지만 K2H 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을 포함한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을 한국에 초청을 하여 한국이 지방행정을 이해하는 목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1999년을 시작으로 지금 제1기 연수가 중국 연수생 9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까지 867명의 외국 지방 공무원이 연수에 참석을 하였고 그 중에서 중국 연수생이 67.4%인 534명에 달합니다. 이 연수 사업은 지난 인사를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근무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중국 연수생이 대부분 인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국 사무소는 매년 연수생들이 그 출국 전에 국경으로 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국 대사관에서 사전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중국 외교부에서도 사전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대사관에 방문을 하여 지금 연수 전체 브리핑을 듣고 그리고 이분은 저희 그 정무 공사님인데요. 공사님 당부의 말씀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중국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K2H 국제교류 공무원 세미나인데요. 지금 중국 내 수료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연수생 간의 성화간 친목 도모를 위해서 지금 2001년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모임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시도자 협의회 중국 사무소와 중국 외교부 외사관리사 공동 개최로 매년 중국 내 각 성시를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참석자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으며 한국 근무 경력이 있는 중국 지방 공무원들이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진행하는 중요한 행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작년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중국 국내에서도 각종 현장 행사는 개최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희 중국 사무소는 11월 말경에 중국 외교부 외사관리사 그리고 짠시성 외사판공실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하여 제19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현장 회의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참석자가 참여를 하였고 협의회 전성환 사무총장님께서도 영상 메시지로 축하를 해주셨으며 주중 한국 대사관 지도자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국 외교부 외사관리사 부사장 그리고 산시성
정부 보성장님도 축사를 현장에서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 같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규모 현장 행사로 해왔고 또 안전하게 개최가 되었다는 데 그 큰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국국사무소는 2021년에도 KTH 국제교류 공무원 세미나는 계속하여 대면 행사인 현장회의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고난성 당사시하고 관련 일정과 개최 시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국사무소 주요 사무로 진행되고 있는 한중지방정부 교류회의입니다. 매년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지방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상호 간 관심사를 토론하고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연례회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중지방정부 교류회의는 2002년부터 광시 난닝에서 개최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연례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이동이 어려워서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였지만 2019년 같은 경우는 중국 외교부 그리고 구이저우성 외사판공실과 공동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동 행사에 참석한 누적 참석 인수는 이미 2,200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개막식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중국사무소 사업으로 중국 주재자치단체 대표회의도 연간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에 중칭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 행사는 그 자치단체 대표 간의 상호 간 유력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오의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행사로 진행이 되었고 작년은 특별히 중칭시 외사판공실에서 외사판공실 방문 일정 브리핑 등 행사를 추가로 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던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는 우리 한중지사정당 회의입니다. 한중지사정당 회의는 경연으로 개최되는 한중 양국 광역자치단체장이 교류 행사입니다. 양국 간의 교류 활성화를 방안을 모색하는 고위급 행사로 2016년에 1회 행사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었고 2018년에는 2회 행사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 4회 행사는 지금 한국 측 주최로 준비 중에 있으며 중국 지도자 방한 일정 등과 함께 한중 양국 외교부와 긴밀한 소통을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입니다.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대한민국 시도자 협의회, 중국인민대의원협회와 일본 클레아 3단 기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연례 행사로 작년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 불가 상황이라 올해로 개최 연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 행사 형식으로 지금 진행될 계획이며 저희 중국 사무소에서도 중국 측 주최기관인 중국인민대의원협회와 31개 성시자치구 외사판공실과 좀 많은 참가자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개드리고자 한 것은 중국 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연수 사업인 지자체 공무원 글로벌 정책 리서치 중국 연수입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연계하여 연수 장소를 광시자치구와 기양시를 포함한 풍족한 연수 일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아마도 현장 플러스 영상회의 형식으로 새로운 연수 형태를 지금 고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중국 사무소는 지자체 교류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행안부 그리고 외교부 각종 사업도 조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행안부와 중국민정부 간에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중지방행정세미나 그리고 한국 외교부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국 공무원 초청 미래지향 연수사업
그리고 이것은 한 중국 대사관 주관으로 주최되고 있는 한국 지방 간부 공무원 중국 연수. 다른 하나는 한국 행안부와 중국 문국관리부 사이에 개최되고 있는 한중 지방 재난 관리 등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조와 업무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국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관시 나라입니다. 한국이 지방정부 인사 시스템과 다르게 중국 공무원은 입사한 후에 한 개 부서에서 정년 퇴직까지 있는 경우가 90% 이상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관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국 사무소는 중국 외교부, 중국 인민대외오협회와 민정부 그리고 문국관리부 등 부서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튼튼한 네트워크를 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31개 성시 자치구 외사 판공실하고도 돈독한 우위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 중국 사무소에서 이러한 관시를 강화하고 돈독히 하는 주요한 목적은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대중국 업무를 추진을 할 때 그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여러분들께서도 그 대중국 교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중국 사무소 도움이 필요할 때 부담 갖지 말고 수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국 사무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성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중국 사무소 이태원 과장님께서 2021년 중국은 지금 그리고 한중 문화 교류를 주제로 그동안 중국 사무소에서의 업무 경험과 지자체 파견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특강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의회 중국 사무소 이태헌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공무원이고 지금 원래 원소속은 경기도 과천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중국 사무소로 나와서 이제 올해가 이제 횟수로 3년째입니다. 좀 아쉽게도 중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바람에 많은 그 사업을 이렇게 좀 추진을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또 1년 열심히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제가 특별히 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느꼈던 경험을 중국에서 이 3년간 근무하면서 이제 우리가 3년째인데 느꼈던 경험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2021년 중국은 지금 목차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지금 현재 뭐 중국의 모습, 중국의 이슈, 그리고 한중 문화 교류, 지방정부 교류 뭐 이렇게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에 과천시에서 난닝시로 이제 과천시 자매도시가 난닝시인데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1년간 있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2007년도면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에도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라 그래서 2007년도에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라 그때는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와서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게 이제 모바일 이제 천하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 모바일 경제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도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에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실생활을 체감했을 때는 이 중국에서 핸드폰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으면서 2019년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지갑을 한 2달 정도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뭐 전혀 현금을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지금까지 한 2년 넘게 한 번도 제가 지갑을 들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래서 저기 맨 위에 뭐 1세대에서 바로 3세대를 했는데 1세대가 현금식으로 하면은 2세대가 신용카드. 근데 중국은 그 신용카드를 뛰어넘고 바로 3세대 모바일 경제로 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아직도 현금 지불이 대세인 바꾸긴 하지만 아직도 현금을 많이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 핸드폰을 이용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70%, 90%는 약 70%, 아마 지금 현재보다는 저보다 높을 겁니다. 70%의 중국 사람들이 핸드폰을 이용한 결제를 합니다. 근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뭐 거의 90% 이상이고, 뒤에 있는 저 90%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데, 중간에 그 그림을 보시면 위챗 그리고 쯔프바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모바일 지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식당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데 지불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주차요금, 심지어 그 다음에 손안의 은행으로 해가지고 리차이라고 중국말로 하는데 재테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이 중국의 모바일 속도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한국보다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핸드폰을 한번 스크린샷을 해서 했는데요. 메뉴에 보면 이제 가장 최근에 사용한 것 해가지고 앞에가 뭐 셩오 시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예, 요금 내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복권인데, 이건 제가 복권을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베이징 찐캉바오. 예,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가든 뭐 어디 터미널을 가든 모든 뭐 건물을 들어갈 때는 저 베이징 찐캉바오를 보여주고, 물론 지역마다 다릅니다. 뭐 섬서성 뭐 찐캉바오 있을 테고, 그래서 이 찐캉바오 없으면 사실은 어디 외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요거는 이제 위챗. 아까 보신 거는 쯔프바오고, 요거는 위챗인데 미니 프로그램. 그래서 작은 앱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에 헬스키트. 저거는 막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쨍캉바오 그거고, 외국인 이제 전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찡동꺼우라고 하는데, 우리 뭐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마 타오바오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찡동은 저 찡이 아마 베이징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이징 지역 근처에서는 이 찡동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자주 이용하고 하는데, 세 번째가 이제 야채나 과일들을 시키는 그런 미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 배달 천국이고, 공원에서 뭐 한강공원에서 짜장면을 시켜도 뭐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베이징도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 시키면 보통 1시간 내, 늦어도 뭐 2시간 내에 다 배달이 됩니다.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지 딸도 이번에 와가지고 그림을 보고서 지금은 이제 이 그림을 보고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중국 음식을 이제 배달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생활에서 느껴본 게, 이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없구나. 이 중국에서는. 그래서 단지 좀 아쉬운 게 따지면, 아직은 뭐 차차 보완이 되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는 외국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으로 중국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중국 계좌가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아마 이것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 요즘에 이슈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관심 있는 걸 제가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이제 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샤오펑홍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우리 좀 말로 하면은 혹시 이건 좀 뭐 표준어는 아니지만 이제 국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좀 애국주의, 예, 극단적 애국주의 이렇게 할까요? 뭐 극단적 애국주의까지 하는데, 샤오펑홍은 약간 좀 이제 중국 젊은 세대 중에서 이제 애국주의자들, 약간 극단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9년도 이제 등소평이 나오면서 이제 가이오 파이팡에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서방의 많은 학자들이 이제 중국도 저렇게 개혁 개방을 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아무래도 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가지고 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사실은 뭐 소련도 뭐 바뀌고 뭐 이렇게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이 무너졌지만 중국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뭐 중국에 출장을 오시거나 아니면 뭐 단기 연수를 오셨거나 해서 살아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중국 TV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개가 넘습니다, 채널이. 근데 이제 중앙방송되는 게 한 170개 정도 되는데, 거의 모든 채널에서 거의 매시간 뭐라 그럴까요? 좀 애국주의 프로그램을 이제 드라마도 그렇고 애국주의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방영을 합니다. 저도 뭐 이제는 뭐 하도 봐가지고 정말 중국 근현대사 역사를 외울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방영하기 때문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은 대학교에서도 이 정치나 사상에 대한 과목이 기본적으로 전공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계속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국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 디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베이피아오라고 했는데, 이제 M4 세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타나는 단어인데, 베이피아오라는 것은 베이는 사실 베이징인데, 베이징이
중국의 수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 수 있겠지만 중국 사회과학기관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국 40대 대도시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나쁜 도시를 뽑았는데 베이징이 가장 살기 나쁜 도시 1등으로 뽑혔습니다. 첫 번째 근데 그 이유가 뭐 뻔한 거죠. 뭐 살인적인 물가, 그 다음에 집값, 그 다음에 공기, 뭐 미세먼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베이징이 1등으로 뽑혔고 2등이 이제 광저우인데 저도 광저우에 한 달 정도 살아봤는데 제 체감상으로는 광저우가 한 10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우스갯소리고 그래서 지금 베이징의 물가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빅맥 지수가 그러니까 빅맥 지수라고 해서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지수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맥도날드가 좀 인기가 좀 없어지다 보니까 스타벅스 지수가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지수 2등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4등인가요? 네, 좀 착각했네요. 4등이 중국이고 우리나라가 아마 8등인가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베이징의 물가, 중국의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지금 여기 베이징에 살면서 방 3칸짜리 집에 이제 월세를 주고 사는데 방 한 칸에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주재관님들 뭐 SK 현대 나오신 분들 다 물어보면은 보통 방 3개면 300만 원 이상, 방 2개 정도면 한 200만 원 이상, 월세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피아오가 베이징의 후코라고 해서 후코는 제가 좀 전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베이징이 아무튼 뭐 우리로 따지면 뭐 등본이나 뭐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7, 800만 명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보다 높은 월급을 벌기 위해서 이제 베이징으로 몰려들어서 떠도는 사람들을 베이피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M4 세대랑 비슷한데 베이피아오 대부분이 사실상 물론 농민공도 있긴 하지만 젊은 갓 대학을 졸업한 이런 젊은 사람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 한 방에 2명, 3명씩 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지금 베이징의 현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는 이제 40% 유공명, 천위안.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가 말씀하신 건데 중국 인구의 40%, 약 6억 명이 한 달에 월 수입이 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1,000위안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7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스타벅스 지수를 말씀드렸는데 중국 스타벅스 지수가 한국보다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자면은 그만큼 사실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륙 쪽으로 들어갈수록 좀 아무래도 중국은 도시마다 뭐 택시비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물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중국의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 아니면 중국에 좀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샤오캉사이라고 해서 이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등석평이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9년도에 등석평이 이제 제일 먼저 이 샤오캉사이를 건설을 하자. 이 샤오캉사이가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가 일단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샤오캉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회는 아닌데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걸 살짝 넘어서 가지고 굳이 따지자면 한 중진국 정도를 건설을 하자. 그래서 이 샤오캉사이인데 작년에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이 우린 달성을 했다 샤오캉사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바로 그 한 달 직전에 리커창 총리가 우리는 아직도 천위안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좀 빈부격차를 좀 강조를 하고 그런 건데 사실은 자꾸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좀 바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동묘 한국에 있는 이제 문화재 동묘 다 아실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강소성 중국 강소성 양주시에 있는 채취원 기념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도 사실 뭐 동묘는 가봤지만 이 채취원 기념관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묘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아신 분들 계시겠지만 동묘가 모시는 신이 중국의 관우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중에서 관우. 이 동묘가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로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왜 한중 문화교류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제 동묘가 관우를 우리가 상을 세웠냐 한국에서 지금도 우리가 뭐 한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서로 교류를 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교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군이 와가지고 예 도와준 이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명나라 황제가 돈도 보내고 이걸 좀 지어달라 관우상을 중국에서는 사실 이 관우가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유비, 뭐, 관우 장비인데, 뭐, 유비 장비는 딱히 인기가 없습니다. 뭐, 조조도, 제갈량도 마찬가지고. 가장 그 중국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게 바로 관우입니다. 그리고 관우 그 사당이 그 산서성, 그, 베이징에 바로 왼쪽에 있는 그 산서성에 있는데, 이제 관우가 이제 산서성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 황제도 자주 관우 사당에 방문해서 참배도 하고, 그 정도로 관우가 그 중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이 관우가 두 가지 지금 그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첫 번째가 재물신입니다. 그래서 출장을 중국을 좀 많이 나와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 중국의 뭐 광동, 그 다음에 복건성, 이 남쪽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뭐 가게나 아주 조그만 가게도 상관없습니다. 뭐 슈퍼마켓도 가보면은 관우상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셔놓고 매일매일 참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관우가 첫 번째 재물신, 두 번째가 이제 뭐 무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래서 중국은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관제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옥황상제의 그 제자, 황제의 제자인데, 한마디로 지금 관우는 신격으로 사실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관우가 왜 이렇게 이제 인기가 있나, 뭐, 저도 한번 좀 궁금해서 중국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라오바이싱이 그 중국 서민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재물신으로 모시냐 봤더니, 제가 아까 관우가 이제 그 산서성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삼국지 연의를 쓴 나관중이 있는데, 이 나관중이 바로 산서성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 그 사람을 조금 이렇게 좀 좋게 써준 거죠, 사실은. 의리가 있고, 충절이 있고, 예. 이 관우가 그럼 왜 재물신이 됐냐면은, 산서성이 사실은 그 내륙 염전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산서성이 사실은 또 그 전에는, 내륙 염전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서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이제 소금을 팔러 다니면서, 지방으로 이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관우를 모시고, 이 사람을 나의 수호신으로 삼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관우가 이제 재물신이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점점 퍼져가지고, 특히 남쪽, 경제가 발달한 남쪽 지역에, 그 산서성, 관우가 이제 항상 지금도, 심지어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뭐 동맹에 있는 관우상도 있지만, 그 재물신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서성이 사실은 청나라 말기까지만 해도, 뉴욕으로 따지면 그 산서성에 이제 빙하구청이 있는데, 거기가 뉴욕으로 따지면 그, 월스트리트, 빙하구청이 사실은 중국의 월스트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설 금융기관이 전국 금융기관의 약 50%를 다 이 산서성 빙하구청에 다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편전쟁 이후에 상해에서 이제 첫 번째 은행, 그 HSBC가 이제 홍콩, 샹하이, 홍콩, 샹하이, 그 첫 번째 그 외국계 은행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의 중심은 바로 이 산서성이었습니다. 베이징이 아니라. 이 산서성에서 재물신을 이 사람을 딱 모시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 관우가 중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지금은 정말 어디 가도 관우를 볼 수 있고, 심지어 베트남, 이런데 그 화교들이 많이 나가 있는 데는 다 관우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최치원은 이제 양주에 있는데, 사실은 이 저기 기념관이 최치원만 있지만, 이 양주가 사실은 굳이 따지면 예전에는 굉장히 번화했던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침략했던 수나라 문제 양재에 있는데, 수양제가 마지막에 이제 피난 가서 죽은 데도 저 양주시고, 양주시가 옛날에 그 소금으로 그 집산지로 유명해가지고 굉장히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최치원도 저희 양주에서 당나라 시대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기념해서 아마 양주시 정부에서 최치원이 기념관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뭐 최치원이나 저 기념관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는 뭐 관우 최치원 해가지고 그 예전에 그 한중 그 문화 교류에 대해서 그냥 잠깐 그 일예만 말씀을 드린 거고, 요 그림은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그 중국 광서성 그 난닝시에 1년간 파견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10월, 11월쯤에 난닝에서 매년 여는 그 민가 예술제, 그러니까 컨트리송이죠. 컨트리송 그 예술제라고 해서 자기 자매결 맺은 도시 국제 뭐 컨트리송 그 대표단도 초청하고 그래서 매년 굉장히 그 크게 여는 그 예술제입니다. 저희 과천시에도 이제 한국 그 줄타기 국가무형문화재 김대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직접 가셔서 그 줄타기 그것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한중 문화 교류는 끊임없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그 맨 왼쪽 사진은 저 두 개 이제 토리알이라고 해서 과천시 상징인데, 그 난닝시가 이제 광서 장족 자치구의 성도입니다. 정우인데 거기 그 가장 큰 유명한 산에 가장 큰 산은 아니죠. 유명한 산, 시 중심에 있는 유명한 산에 과천시 상징을 그 토리알이 제막식을 하는 거고, 오른쪽은 그 과천시에서 그 매년 여는 과천 축제 예술제에 난닝시 대표단이 와서 공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이미선 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중 교류. 그래서 좀 전까지는 문화 교류, 이 사실은 뭐 공무원 교류, 지금은 이제 공무원 교류인데, 지금 뭐 KTH라든지 한중 지방 교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가 중국 사무소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아무래도 좀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의 중간에, 그러니까 몸은 중국에 있지만 마음은 한국으로 해가지고 한국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서 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무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대사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할 때 업무적으로 협조를 돼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중국 쪽에 하는 파트너가 중국 외교부, 그 다음에 중국 대인민의회협회,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 저희가 아무래도 지방정부를 상대하다 보니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관도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뭐 공사님이나 대사님이 참석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중국에 있는 한국 지자체 대표처, 대부분 이제 광역 대표처가 많고, 기초는 뭐 많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지금 2번씩 대표처 대표님들과 현지 직원분들 모셔놓고 교류의 시간도 갖고 친목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무소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 사무소만 못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금 저희 파트너나 이런 게 모든 게 합쳐져서 한중 지방 정부 교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지금 만남, 그리고 교류, 공동 발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위에는 제가 중국말로 썼는데 제가 중국어 좀 약해서 그냥 저거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만남, 교류, 공동 발전 계속해서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해서 교류를 가지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좀 공동 발전을 일어나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사님이나 공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국가 간에는 아무래도 좀 부침이 있습니다. 관계가. 근데 그래도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지방정부들 간의 지자체 간의 교류거든요. 지자체 간의 교류에는 한 번도 사실상 얼굴 붉힌 뭐 그런 일이 거의 없고 항상 꾸준히 교류를 잘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대표님들도 그렇고 관계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중 교류에 사실 어떻게 보면 뒷걸음이다. 정말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 대표님들, 관계자님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태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뭐 중국에 대해서 중국인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정말 재밌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뭐 경제, 문화, 뭐 공무원 교류 여러 가지 분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중국 사무소 이미선 선임 전문위원님께서 사전에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협의회 교류지원부에서 사전에 신청할 때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의사항을 사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사항을 집중적으로 답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인천광역시 박수민 선생님과 그리고 경남의령군의 강형진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건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문의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은 저희 중국 사무소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정이 오가는 교류의 특성상 온라인 교류가 좋은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와 비교해서 국제교류 전문가가 부족한 실종이고 자주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교류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교류가 잘 되는 도시 특징은 양 도시가 특별한 행사가 없어도 평소에 담당자 간에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년도 교류 업무를 협의하고 온라인 사진전 개최하고 청소년 온라인 매칭 등 비대면 교류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때 담당자 간에 자주 연락하고 끈끈한 그런 우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교류 활성화에 가장 좋은 일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광명시 최용교 선생님께서 문의한 사항인데요. 온라인을 통한 자매도시 간 우수정책 벤치마킹 및 공유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국제교류 담당관님께서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한국과 달리 정보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 협의회도 지금 온라인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 홈페이지상에서 오픈되는 행정 정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평소 때 교류 도시 간 경우에는 국제교류 담당자 간에 이러한 원활한 소통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시고 싶은 정책이나 아니면은 그 사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문의하시면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주건청 범혜여 선생님께서 문의한 사항인데요. 한중 문화교류위회죠. 이런 워드 코로나 시대에 한중 교류도시가 비대면 문화교류를 어떻게 그렇게 갈 것이며 노하를 공유하고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물으셨는데요. 이접촉의 온라인 교류 특성상 정적인 교류 사업을 위주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류 도시 간 사진전을 개최하여 우리 도시를 상대 도시, 우리 지역에서 상대 도시 풍경 사진전을 개최하여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 교류의 경우 기초적인 언어가 가능한 학생들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이메일 혹은 화상을 통한 교류 사업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매칭을 해주는 것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남 나주시 강운우 선생님, 그리고 경북 동화군 이보은 선생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중국과 비대면 교류 시 유의할 점이 무엇이 있겠는가고 물으셨는데요. 중국이라고 특별하게 유의할 점은 유의할 점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비대면 교류 전에 상대방과 충분한 비대면 교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플랫폼을 할 건지, 그리고 진행 순서는 어떻게 할 건지, 통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중요시하여 교류 담당자들 간의 잦은 이런 소통을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비대면 교류라고 해서 전혀 추진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해나왔던 익숙한 내용으로 작은 것부터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무원 상호 파견, 그리고 청소년이나 아니면 문화교류 등 양 도시가 기존에 익숙하게 해왔던 분야에서 온라인 영상회의 등을 통해서 근무 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현장 회의로 돌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고영 선생님께서 문의한 사항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현재 중국 외교부에서 중국 교환 공무원에게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 교환 공무원이 비자 발급 상황이 나아질까요? 이거는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중국에서 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 부장도 말씀을 하였지만 중국 정부에서 지금 백신 여권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 남양주시 공무원을 파견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반드시 양 도시에서 승인하는 교류 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면은 상대 도시에서 정부 차원의 초청장을 발송을 할 경우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한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지금 저희 강원도 중국본부 본부장님이 지금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그분 비자 해결도 지금 강원도 자매도시인 중국이 길림성 외사방공실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발급해서 지금 중국에 입국하셨고요. 그리고 격리 기간이 끝나서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충청남도 홍성군 조종수 선생님께서 문의한 사항입니다. 홍룡강성 목당강씨하고 교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지금 저희 협의회에서 온라인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홍성군에서 특정 분야, 예를 들면은 목당강시를 지정한 목적이 뭔지, 그리고 목당강시에서 어떤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중앙집권지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목당항시하고 추진할 경우에는 그 협의 중국 사무소에서 목당항시 소속인 홍령강성 대외 업무 담당 부서인 홍령강성 의사판호실로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충남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저희 협의회 공식적으로 공문 요청을 하시면은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홍령강성 의사판호실하고 연락을 해서 가장 적절한 도시가 추천이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통역 관계나 아니면 서류 전달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사전에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은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은 한두 개 접수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저희 중국 사무소 세션 기술적인 문제와 전산 문제로 좀 많이 지연됐는데요. 오늘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리에서 저희 세션을 지켜봐 주신 국제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국 사무소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협의회 온라인 사무국을 통해 문의를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